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김용석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용석 소장님께서는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강사, 다음 열린 사용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머니투데이, 한겨울닷컴, 주간동화, 한겨레 신문 등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KBS, SBS 등 다양한 방송에서 트렌드 관련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계시며 라이프 트렌드 2022,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등 저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멀리서 이곳 구미까지 오신 김용석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음의 트렌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트렌드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지역과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인사이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주로 시장의 변화, 산업의 왜 바뀌면 왜 바뀌는지, 그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걸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주 고객사는 주로 10대 기업이 주로 많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팬데믹 처음 하더라도 사람들이 팬데믹만 끝나면이라는 말을 계속 달았을 거예요. 끝나면 뭔가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이 끝나도 사실은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더 커졌죠. 마스크를 쓰고 벗는 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우리 경제적 상황만 문제 없으면 지금보다 경제가 괜찮아진다면 마스크까지 또 몇 년 더 쓰는 것쯤이야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마스크는 벗는데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면 그게 또 우리에게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이 초래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보건건강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회적인, 산업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좀 볼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역대급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수준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높고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뭐 80년대까지 가야 됩니다. 역대급 수준,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IMF 때랑 비교할 만큼의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도 잘 만만치 않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사인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사실 겹쳐지게 됐을 때 겪는 고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이슈 중에 하나가 탈세계화죠. 한국은 세계화라는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세계화가 전 세계 모두를 서로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1차적으로 좀 위험해 왔었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또 2차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칠 영향들 이것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가지 큰 이슈가 2022년에 굉장히 증폭됐는데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대비를 할 건가도 계속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 그 영향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를 내면서 가장 주목한 키워드는 과시적 비소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시적 소비는 해봤어도 비소비를 과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시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과시는 늘상 필요한데요. 그전까지는 얼마나 더 비싼 거 샀냐, 좋은 거 샀냐 이걸로 자랑해왔다면 이제 소비의 행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과시적 비소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볼 건데요.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 둘 다 어떤 검색어가 있으면 그 검색어의 트래픽 양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트래픽이 많아진다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졌나 줄어졌나 이걸 보기에 가장 직관적인 지표인데요. 지금 무지출 챌린지라는 키워드를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한번 같이 보면 거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가 바닥에 깔려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습니다.
저 추천 시점이 2022년 7월인데요. 저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 쓰다가 갑자기 쓰는 말이 됐습니다.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챌린지라는 말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뭘 하는 걸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 지출하지 않는 거, 돈 안 쓰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 주에 한 푼도 안 썼잖아. 나 이번 주에 요만큼밖에 안 썼잖아. 누가 적게 썼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소비재 기업,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굉장히 위축이 될 만한 이슈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욜로라는 단어 많이 썼죠. 욜로를 젊은 세대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기성세도 있지만 욜로의 본질은요, 막 살자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오늘 즐거운 걸 챙겨가면서 살자, 이 맥락이었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은 노후, 미래 이것만 자꾸 얘기하느라고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못했어요. 태도가 바뀌었다 보니까 저 태도는 결국 소비와 다양한 경험제 시장의 큰 이슈가 되고 이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 네이버 트렌드만 보면 욜로라는 키워드를 갑자기 추월한 존재, 저 초록색 갑자기 추월한 존재가 무지출입니다. 돈 안 쓰는 게 욜로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안심도 측면에서는 추월했습니다. 이건 사실 뭘 팔아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원 가지고 연예인끼리 일주일간 누가 적게 조금 가지고 사나 이거 배틀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애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누가 조금 쓰나 이거 배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주일간 자기 그날 지 가격을 올려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커피 안 사 먹고 회사 탕비실 커피 먹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거 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파먹고 이번 주 내가 얼마나 덜 썼다 이걸 과시의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대에 비싼 물건 샀다 이거보다 내가 이번 주에 안 썼다 이게 더 남들에게 어깨를 굉장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소비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재고 자산은 역대급입니다. 재고 중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재고는 그나마 좀 덜한데 완제품, 완성품에 대한 재고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면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뭔가면요,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비싼 물건, 가전제품 줄입니다. 그리고 패션, 옷 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냉장고 살 때 집에 없는 냉장고로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옷도 없는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서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수요가 위축되는 거, 이런 재고 자산의 증가는 결국 올 연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역대급입니다. 재고를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무슨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가게 성경 보잖아요. 그 진짜 사장이 미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는 마케팅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친 사장 플랜카드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싼 걸 사서 좋다는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경제에 악순환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영국에서 흥미롭게도 스팸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스팸 깡통은 한국 사람들이나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로 여기는 건 거지 미국, 영국 사람들에게는 싸구려 식자재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멀쩡히 고기가 있는 뭘 깡통을 먹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근데 스팸 소비량이 전년 대비로 따지면 36% 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왜 갑자기 깡통을 먹을까요? 심지어 여기 생선 대가리도 굉장히 싼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생선 대가리 가지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합니다. 생선 대가리 매출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영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 쓰는 거예요. 뉴스토리 뭔가면 식자재도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먹다가 남긴 것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식자재를 다듬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 뭐 작거나 아니면 좀 못생겼거나 하는 것들은 애초에 상품이 안 된 경우가 많았죠. 수확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시장도 충분히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먹방이라고 하면요 많이 먹는 게 먹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먹방은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먹방은 MUKBANG 이렇게 나와요. 해외 영어 사전에. 우리가 만들면서 먹방은 전 세계를 하고 있는데요. 먹방의 공통점은 많이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이런 거예요. 어메리카는 음식 낭비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적게 먹는 먹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먹는 걸로 경제가 좀 괜찮을 때는 음식 버리고 많이 먹고 상관없었는데 경제상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많이 먹는 걸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하나 사 먹더라도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 먹었다 맛있는 인증이 안 돼요. 맛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먹은 과일에서 저탄소 인증 이런 건 인증이 되죠. 과일을 먹을 때는 저탄소를 인증하고요. 고기를 먹을 때 동물복지를 인증합니다. 사실 저탄소나 동물복지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좀 더 비쌉니다. 좀 더 비싸다는 얘기는 좀 덜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줄었는데 소비 여력은 줄었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양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를 바라보는 태도가 여기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안 만드는 그리고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이것도 소비의 행태에 있어서 악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소수의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이 내는 것도 신경 썼죠. 이제 확실히 젖어졌습니다. 모든 유통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기본 수표가 되고요. 서울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매장 가면 포장지가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은 비즈니스의 축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어택, 그 마찬가지 포장지를 덜 쓰겠다는 소비자의 태도인데요. 이게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시작된 캠페인인데 전 세계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 플로깅은 쓰레기 주면서 조깅하는 건데요. 이거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제까지 소비자가 나 샤넬 샀어 이거를 사랑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하지 않고 나 플로깅했어, 나 제로 웨이스트에서 물건 샀어 이런 걸로 사랑합니다. 비소비라는 것은 소비 자체를 완전히 안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지출도 있겠지만 소비에 대한 비주류, 소비에 대한 다양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불런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사더라도 좀 더 비싸면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명품들이 더 잘 팔렸던 배불런 효과가 120년 이상 된 말입니다. 120년 이상 우리는 그 동반, 그 소비를 계속 했었는데요. 팬데믹이 바꾼 변화, 또 팬데믹에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이런 상황들이 소비의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람들이 요즘 어떤 걸 좀 자랑하느냐? 고기 안 먹는 걸 자랑합니다. 영국에선 비게너리라고 비건에다가 제너리를 합쳐서 매년 1월 되면 비건 하겠다고 챌린지를 합니다. 우리도 매년 1월 되면 금연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고기 안 먹는 게 금연하는 것 같은 맥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고기가 나 개인만의 어떤 건강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고기 대부분 공장에서 사육하는 거잖아요. 그 사육 자체가 주는 환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건데요. 영국에서는 비계널이 매년 1월마다 100만 명 정도가 여기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금연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1월마다 10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고기 안 먹는 거 100만 명씩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비건을 말이 어려워서 비건 리셋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매년 1월 되면 한국에서 자랑합니다. 고기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나 이번 달 고기 안 먹어 딱 1000명 해놓고 그날 먹은 식단 최소만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악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나 이걸 자랑했잖아요. 사람들 너 오늘 소고기 먹었어 이걸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기 안 먹는 걸 자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왜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거기다가 중고 거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트래픽에서 올라갑니다. 중고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중고라는 말 반사적으로 절약이 떠오릅니다.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아끼려고 중고를 쓰는 거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고는 나이가 어릴수록 절약이 아닌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누가 쓰고 손 바꿔서 계속 쓰다 보면 그 자원이 계속 유효해지잖아요.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로 더 이상 중고는 절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고 시장, 특히나 가장 크게 주목하는 시장이 패션 중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중고로 사입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옷을 중고로 산다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아, 내가 돈이 없나 옷을 뭘 중고로 사 이런 느낌이 있어. 자동차는 중고로 살 수 있어도 아유 옷은 아니지 이렇죠. 사실 전 세계 패션 산업에서 성장세가 가장 높은 건 중고 패션입니다. 중고 패션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중고는 되게 싼 거, 되게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중고 패션 시장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서 인증 중고차를 폴세도 하고 있고 벤츠도 하고 있고 BMW도 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만든 자동차를 직접 확보를 해서 그걸 중고로 팔잖아요. 인증 중고차면 그냥 중고차 업자가 파는 차보다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싼데도 우리는 사죠. 왜?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만든 애들이 고치고 워런티 보여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패션 브랜드가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옷장에 가시면 뭐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 분명히 멀쩡한데 오래돼서 여러분 몸에도 안 맞고 못 입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만 놔두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건데요. 그걸 만약에 리바이스가 수거를 해서 여러분 리바이스 갖다 주면 새거 살 때 한 5% 깎아주기로 쿠폰 줍니다. 그걸 갖고 해서 그들이 수선해서 직접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장에서. 그럼 달라지겠죠. 이미 전 세계 수많은 패션 브랜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 나선 명품업계가 있습니다. 중고하고 명품은 안 어울리죠, 사실은. 일반 업자가 명품을 중고를 팔 수는 있어도 중고를 명품 브랜드가 직접 판다 말이 안 되죠. 이제까지는 명품 브랜드는 자기네 물건 재고가 남아도 소각시켰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근데 그 소각이 아니고 직접 자기네가 중고 사업을 한다? 말도 안 됐죠. 이미 수년 전부터 구찌를 비롯한 프라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알만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중고 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멀버리인데요. 멀버리는 영국의 가죽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멀버리는 멀버리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헌 가방 갖다 주면 새 가방 줍니다. 1:1 교환은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헌 가방 갖고 가면 새 가방 사는데 조금 깎아줍니다. 이렇게 갖고 오는 헌 가방을 뭘 하냐? 새 가방을 만드는 그 공장의 생산팀에서 직접 수순하고 보관합니다. 그걸 다시 팔아요. 이들의 슬로건은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은 영원히 지구에서 순환시키겠다가 얘들 메시지예요. 과거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기업들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가장 잘 팔리는 메시지예요. 소비자들이 비싼 새거 샀다 이거보다 중고 샀잖아 이게 더 멋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멀버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자기네 제품에 디지털 아이디를 구합니다. 태그를 붙여가지고요. 이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래가 되고 중고로 팔려도 그 다음 중고 팔린 거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중고하고 빈티지하고 다릅니다. 중고는 오래된다 중고죠. 빈티지는 히스토리가 남아야 빈티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년쯤 쓰고 있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시계를 시장에 내놓으면 그 시장에 중고 거로 팔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계를 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계값은 동그라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것만 정도로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중고시계 시장에서 그 중고시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문헌을 뒤져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 중고시계를 어떤 사람이 문헌을 뒤졌더니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찾은 시계였어요. 그래서 한 8억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시계뿐이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과거의 맥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중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도 소비에 대한 새로운 비주류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적 비소비가 겪는 다양한 변화들이 2023년에 더 확산될 건데요. 저는 지금 가시적 비소비라는 큰 명제 아래서 몇 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총 11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11가지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가 가시적 비소비, 그 중에서도 저는 1부만 좀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나머지도 보시면 됩니다. 이 11가지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얘기만 해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볼 키워드가 세컨드하우스입니다. 두 번째 집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집이 몇 채쯤 있습니까? 여러분 집 몇 채 있습니까?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집이 몇 채 있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금기시는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이제 집의 태도가 바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집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비싸도 좀 좋은 거 사놔야지 나중에 더 비싸지고 더 비싸지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원격 근무가 확대되고 주 5일제를 넘어서 주 4일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집을 2개씩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2개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거점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원격 근무라는 것은 가령 구미에 있는 기업하고 일을 하더라도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하면 구미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구미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글로벌 빅테크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직원들이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그 본사 옆에 살 필요가 없죠. 구미 와서 살아도 되는 거죠. 그 부산 밑에다 집중 살아도 되는 거죠. 그 부산 밑에서 네트워크만 잘 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점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한 곳에 뿌리박고 사는 것만 평생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의 문화, 직장의 문화, 모든 문화는 뿌리박고 사는 문화에 취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뿌리박는 문화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확산된 게 원격 근무의 확산입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 원격 근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태도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같이 모여야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인조차도 원격 근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태도 속에서 집은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집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농막입니다. 20제곱미터 이하는 농막이 있잖아요.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간이 시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듯한 집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내 집이 번듯하게 있고 별도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저기서 나는 책만 읽는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구미에 조그마한 기퉁이에 땅 하나 샀다. 근데 이거 땅 하나 사도 자기 땅이어도 거기 뭘 지으려면 또 복잡하죠. 이런 조립식 농막을 하나 딱 얹어놓고 그래 쉴 때 주말에 와서 여기서 책 읽고 여기서 쉬다가 간다. 이러면 공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참고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삼건축이라는 유명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간삼건축에서 간삼생활디자인이라고 만든 하위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런 작은 집, 조립식 주택을 하는 집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빌딩, 병원, 대학 이런 걸 짓던 건축회사가 개개인들에게 완제품의 형태로 집을 팔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농막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막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도시인들에게 농막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본에선 무인양품이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무인양품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 우리 가격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일본 국내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식 주택한테 많잖아요. 많은데 공통점이 뭐냐? 촌스러워요. 촌스러워서 도시인들이 세컨드하우스를 못해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야지 도시인이 선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나마 구미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저기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인데 인구 소멸 걱정하는 지자체 많잖아요. 구분 단위로 가면 인구 소멸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빈집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중에서도 여전히 슬레이트로 된 거, 전라남도에만 슬레이트로 된 집이 여전히 10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로 된 집은 성명 때문에 빨리 부시고 없애야 됩니다.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자식이 거기 살지도 않고 나는 대도시에 사는데 그 다 쓸어가는 성면집을 내 돈 들어서 그걸 고칠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게 많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요. 그런 시골집 실제로 거래로 따져보면 몇천만 원도 안 합니다. 굉장히 싼 것도 많고요. 그런 곳을 세컨드하우스로 바꾸는 작업들, 도시인들 중에서도 모든 도시인이 아닙니다. 기존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 걱정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대도시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아니 서울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을 자기 동네로 끌어올 궁리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백수가 된 사람을 자꾸 자기 동네 데리고 와서 무슨 지원금 주고 한다고 그래요. 아니 형편도 어려운 지자체가 왜 그런 짓을 벌려요? 인구를 늘린다는 강박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찌 보면 인구만 늘리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원격 근무하는 월급 잘 받는 애들을 어떻게 일주일에 반이라도 우리 동네에 머물게 할 건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돈 쓰게 하는 건 그게 가장 좋거든요. 5도 2천, 4도 3천 이거 여유 없이 못합니다. 원격 근무, 중소기업 못합니다. 원격 근무는 서비스기업, 생산직은 못합니다. 오로지 사무직,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도 원격 근무 많이 합니다. 그들의 연봉, 우리가 그들 노려야 되는 거죠.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일본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팬데믹 전부터 알았습니다. 시군이 살아남으려면 누굴 데리고 올 거냐? 농사질개를 데리고 올 게 아니고 도시에서 돈 잘 버는 원격 근무 직장인을 끌어들이자. 그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수많은 지자체가 일본에서 섬 같은 데서도 우리 동네 풍광 좋고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동네에 네트워크 센터 막 지어놓고 이런 데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의 차이가 뭔가면요. 원격 근무에 따른 태도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은 전체 연령대입니다. 전체 연령대가 5도 2초가 별장에 대한 태도예요. 여기 핑크색이 별장에 대한 관심도치인데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핑크색이 훨씬 더 높죠. 저기 20, 30대예요. 20, 30대가 별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 높아졌어요. 이제까지 별장하면 나이 든 사람들, 부자들만의 얘기잖아요. 얘들이 무슨 돈 있어도 별장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부자만의 별장이 아니고 세컨드하우스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것도 20대, 30대, 40대까지예요. 이 연령대는 20, 30, 40이면 한참 일할 사람들입니다. 한참 일할 사람들이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컸습니다. 그동안 20, 30, 40이면 무조건 아파트밖에 몰랐죠. 아파트에서 평생 나고 자라고 살았던 애들이 태도가 같은 겁니다. 이건 결국은 수많은 지자체도 그렇고요. 주택사업 업계도 그렇고요. 농어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많은 숙제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이랑 디지털 노마드 비전도 주목해볼 만한 결과가 되는데요. 워케이션은 워크, 일하는 것하고 워케이션, 휴가가 겹쳐진 거죠. 그리고 좀 놀만한 데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그걸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공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과 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인테리어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일하는 사무실 잘 꾸며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도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 꾸며줄 사무실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놀기도 좋은 그런 공간 같은 데다가 워케이션 센터를 한번 지어줍니다. 대도시에만 주로 살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물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기업들이 워케이션 센터 많이 짓습니다. 이건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 키워드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치입니다. 확실히 보여지죠?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한 관심도가 팬데믹을 지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디지털 노마드님이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말이죠. 전 세계 어딜 가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IT 기업 직원들이 상당수 해당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 산업 수도권은 IT가 주고 있죠 지금. 거기에다가 동반되는 관심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입니다. 이 비자가 뭔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30개 정도 나라가 이 비자를 만들어 놓은 거와 또 일부는 지금 최종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이 30개 나라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전 세계에서 원격 근무하면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대도시에 있는 원격 근무자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선진국, 잘 나가는 동네에 있는 원격 근무자들을 전 세계 휴양지에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뭐 카리브해 인근이나 뭐 일부 유럽 쪽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비자를 만들어서요. 최대 5년까지 체류 비자를 주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주하는 동안 세금에 대한 부분을 혜택 주고요. 이게 왜 자꾸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구글에 다니는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는데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발리에서 일한다. 몸은 발리에 있지만 일은 미국과 계속 직접적으로 하는 건 거죠. 월급이 계속 따박따박 나오죠. 이런 사람만 받아주는 겁니다. 월급은 100수는 안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관광객을 일주일만 유치해도 관광객이 여기서 먹고 자고 얼마나 씁니까? 근데 일주일이 아니고 6개월, 몇 년 이렇게 유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을. 이 거주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이걸 누가 더 잘 데리고 오느냐가 지금 경쟁이 됐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있는 원격 근무자들이 서로 나라로 가겠죠. 반대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K-팝도 요즘 K 관심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왕이면 그들도 한국에 와서 일해볼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원격 근무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걸 서울에게만 뺏길 수 없잖아요. 분명히 서울이 가져야 될 거고요. 분명히 지방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대도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대도시한테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2023년 되면 더더욱 확산될 겁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세컨드 하우스랑도 연결되는 맥락이 될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전 세계에 점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목할 향후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향후에는 점점 물리적으로 우리 동네에 적을 갖고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적을 안 갖고 있어도 우리 동네 가서 돈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발상은 우리 동네에 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게 만들고 뭐 이상한 돈을 좀 줬다 이거죠. 이제 그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시기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원격 근무, 아니면 일주일의 절반 원격 근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요,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출근 근무는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4도, 3촌 이런 가기 좋겠죠. 그러니까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4일은 서울에 있고 3일은 여기 금호산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전국 지자체가 다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퀵트릭에서 노리겠죠. 각 지자체마다 어떤 유인 요소를 만들어낼 건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만드는지 따라서 향후 10년이 결정될 겁니다. 향후 10년 후에도 그 도시는 계속
경제가 살아날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쇠멸하는 농어촌이 될 건지 이게 좀 알겠죠. 워켄센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은 호의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호의적인 기업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이 사무실에 출근할 때 사무실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투자를 어떤 기업들은요 직원들 의자를 1인당 뭐 200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전 직원들에요. 직원이 수천 명이면 수천 명 곱하기 1인당 200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것쯤을 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돈들을 여러분 워케이션 센터에 짓는데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가 클린테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타임머신 태워서 20년 전으로 갈 수 있게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안 채로 2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럼 2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면 20년 전으로 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 상상만 해보셔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20년 전으로 가면 내가 어떤 주식 내가 다 샀어 이런 거 있을 거고 분명히 내가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 있을 거고 분명히 여러분 지난 20년간 어떤 산업이 커졌고 그 산업이 그냥 조금 커진 게 아니고 말도 안 되게 커졌고 그 시장에 초기 진입했더라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지금보다는 100배는 더 컸을 거고 최소한 나한테 그렇게 타임머신이 없잖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20년 후에 여러분이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잖아. 그럼 지금은 어디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어디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의 향후 20년 후가 그래 내가 그때 좀 잘했어 이 소리를 들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클린테크입니다. 클린테크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뭔가 하면 친환경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 중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기술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전기 아끼고 일회용품 안 쓰고 전등 빨고 이런 얘기 잘 여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개개인이 백날 해보세요. 요만큼 소용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이 바뀌어야 돼요. 탄소 배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장 멈추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돈 벌죠. 공장은 오히려 더 돌려야 됩니다. 더 돌리는데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면 공장은 더 돌리고 돈은 더 버는데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러면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죠. 이건 기술입니다. 결국 인류의 문제는 기술이 푸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땀 흘려서 푸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 푸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클린테크가 됩니다. 이 클린테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표적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는 건 옛날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클린테크의 아버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에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는 걸 만들면서 저걸 만들 때 전화를 직접 돌렸대요. 사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빅테크라는 걸 태동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고 빅테크가 산업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큰일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클린테크가 그 다음 타자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펀드를 만들 때 직접 전화를 돌렸답니다. 누구한테 돌렸냐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돈이 모여서 펀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기 돈만 갖고 충분하겠지만 자기 돈만 갖고 이걸 했을 때보다 세계적 거물들의 돈이 모여있으면 이 사업의 관심도가 더 커지겠죠. 클린테크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쉬운 기술이면 우리가 탄소 걱정이 하겠습니까? 금방 다 해결했죠.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기술이고요. 따라서 연구개발에 돈이 투입되어도 실패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예요. 그래서 전화를 20통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뭐 설명을 했겠죠. 20통을 걸려서 20통 걸려서 2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집에 한 5조는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한 5조쯤은 있어야지 1000억씩 그냥 막 내놓을 수 있을 거잖아요. 날리고 내야 하면서
이 돈으로 시작한 저 펀드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 7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70개 하니까 뭔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블루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에어컨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에어컨이 한 16억 대쯤 있다고 하는데 2030년이면 56억 대쯤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2020년대에 이렇게 에어컨이 몇 배씩 늘어날까? 지구가 너무 소리죠. 전 세계적으로도 에어컨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 과거에 에어컨 모르고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국도 프랑스도 40도가 되는 날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이 필수였지만 영국에서는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 다 써야 되죠, 에어컨. 중국 사람도 에어컨 자꾸 살려고 들죠.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점점 에어컨이 늘어나는데요. 에어컨은 단일 품목 중에선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품목입니다. 여름철 여러분 가정집에 전기료는 에어컨이 거의 1등 공신이죠. 그래서 한여름철에 탄소 배출량의 4%까지 최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워서 에어컨을 쓰고 에어컨을 많이 쓰면 그것 때문에 사실 지구가 더 더워지겠죠. 더 더워지니까 또 에어컨 또 쓰고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 블루 프론티어라는 회사는 에어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고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은 60%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늘어나더라도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이들이 연구한 대로 결과치가 나와준다면 그럼 이거는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에어컨 산업에서의 이제 에너지에 대한 기준점을 이 기준으로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 에어컨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 기술로 R&D를 하거나 아니면 얘들 라이선스를 돈 내고 사서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투자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는 지구를 구하는 몇 분만 가지는 게 아니고 돈을 벌 거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 에어로 카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탄소 제거하는 회사인데요. 탄소 제거 기술을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탄소 제거를 하면 뭐가 좋으냐? 탄소를 제거하면 제거한 양을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 시장에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제거를 한 걸 팔 텐데요. 전 세계 모든 제조업은 탄소 배출권이 필요합니다. 이전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탄소 중립을 당장 실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요. 상쇄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서 배출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회사는 탄소 제거 기술 중에서도 활용하는 매개체를 석회석으로 씁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재료 중에 하나죠. 아무리 기술을 구현 잘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너무 비싸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결국 이 회사가 어떻게 답을 찾냐에 따라서 탄소 제거, 탄소 배출권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이 참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 옥수수 관련되는 부산물 가지고 바이오연료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탄소를 좀 저장하는데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저 회사의 탄소 배출권을 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국 기업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저런 태국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탄소 제거 기술에 별개로 투자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탄소 제거는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야 될 기술인데요. 이건 기술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노력한다고 해도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넷째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아우넥스 에너지 ON이라는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회사죠. 기존보다 배터리 효율을 2배로 높이겠다. 한 번 충전한 다음에 1000km쯤 가는 거. 사실 1000km 안 가도 돼요.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1000km 가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에 1000km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과시 선언이잖아요. 전기차가 충전 한 번으로 1000km를 간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 입에서
충전에 대한 불편 이 말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뒤에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실제로는 1000km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한 600, 700 사이만 가도 우리 아무 불편을 잘 씁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땅이 크지 않을 때는 보다 훨씬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진전은 전기차 시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사물 판도를 바꾸는 거죠. 얼마 전이죠. EU에서 EU 27개국이 지금 모두 최종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EU에서도 하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몇 년도부터 내연기관 못 판다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EU는 EU 전체에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디젤차 운행 금지, 가솔린차 운행 금지 시점들도 이미 다 정해진 게 있고요. 우리가 전기차가 내가 관심 있고 타고 싶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저 방향으로 가는 거면 무조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업계는 그 회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자동차 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결정과 별개로 이게 2033년부터는 일체 내연기관차는 판매 안 하는 걸로 결정하겠잖아요. 이거는 EU에서 가이드가 나오고 각 국가마다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가이드가 다 나오겠죠. 우리에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도 돈 벌 사람이다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최종 개정에 따르면 이제 2030년부터 짓는 모든